우선 가장 손쉬운 거는 이 고미술 아카데미만 보더라도 저희들 때는 정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나 동기유발을 많이 해서 그거를 얻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는 뭐 여러분들 다 도자기나 서화나 이런 금속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두루두루 다 섭렵을 했겠지만 고미술 자체를 통틀어서는 이제 모든 분야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고미술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분야는 목공예, 그 다음에 목공예품, 민속품을 주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미술품도 그렇고 공예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미술, 도자기, 그림, 뭐 금속, 그다음 목가구 이런 걸 다 합쳐서 사실은 넓은 범위로 우리가 공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공예품 이러면 목가구나 민속품만 가지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큰 넓이에서는 넓은 범위에서는 공예품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 중에 그러면 산지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공예품이라고 하고 옛날 쓰던 거를 다 고미술품이라고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공예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실용적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게 될 때 공예품으로 존재한다고 이제 우리가 범주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아름답고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목가구나 민속품인 정도는 뭐 물론 그림도 그렇고 도자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생활할 때 필수품으로 쓰여진 것 중에서 예술적인 가치를 둘 때 그런 걸 공예품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은 아름답다는 욕구가 조형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때 일상생활에 적합하도록 그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공예의 아름다움으로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목가구의 공예품은 도자기나 그림은 어떤 특수 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 시대에 향유를 했지만 물론 이제 민화나 이런 거는 다 민중에 의해서 대중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회화라든지 도자기는 어떤 특수 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값지다고 얘기하는데 목공예품은 물론 목공예품도 귀족공예나 서민공예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귀족공예는 쉽게 말하자면 궁중유물이라든지 이런 거가 다 귀족공예에 들어가겠고 사대부들이 사용하던 어떤 그런 공예품은 귀족공예에 들어가고 일반공예는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던 그 공예품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공예품은 반드시 시대적인 상황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예품을 보면 거꾸로 역으로 해서 그 공예품을 봤을 때 이게 귀족공예인가 일반공예인가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생활상이나 시대적인 환경 변화, 문화 이런 게 모든 게 수반돼 가지고 그 공예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활할 때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있었던 공예품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도자기나 회화보드는 목공예품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공예품은 값이 싸고 흔하고 집안에서 살림하면서 막 쓰던 거고 우리가 항상 곁에서 접해 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굉장히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의 옛날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환경이나 모든 것을 알으려 그러면 우리가 그 옛날의 공예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예품은 목공예나 민속품이 그 시대적인 거하고 반드시 같이 동반해가지고 변화해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우리 그 민속공예나 목공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 시대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의 척도 이런 게 이제 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목공예품이 폐단이라 그러면 우선은 낡아서 이제 부서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전시라든지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화재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와서는 그 없어진 그런 숫자만큼의 이제 반대로 희소 가치는 상당히 있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 고미술품의 희소 가치라는 건 그 고미술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매력을 굉장히 그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그거에 수반돼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희소 우리가 내가 샀던 게 저기도 가면 있고 저기도 가고 있으면 그게 희소 가치가 이게 굉장히 없어지잖아요. 가장 쉬운 일례를 들자면 지금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소반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이제 가장 뭐 집에서 쓰던 소반이 근데 소반이 그 비싼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소반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그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반의 가치를 굉장히 상승시켜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비싸졌는데 한동안 소반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 한 250만 원 정도 주고 사던 소반이 나중에는 100만 원도 안 주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경로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소 가치 때문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북한하고 이런 교류가 중국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 이제 해주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해주 지방에서 해주반만 썼겠습니까? 뭐 개다리 소반도 썼을 테고 그에 여러 가지 소반들이 쓴 것을 해주반하고 같이 묻혀서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희소 가치가 없어져서 가격이 많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제 그게 이 고미술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쇠진이 되고 나면 다시 이제 이렇게 상승적인 효과를 이렇게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그게 치고 올라갈 때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 눈에는 많은 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져서 그 흥미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서 가격을 측정하는데 그것도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들춰보면 그 한양도읍 이래 그게 한 1392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도 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고려시대의 미술은 공예품이나 도자기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면 어떻게 됐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엄격히 할 때는 조선시대는 굉장히 많이 퇴보가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퇴보가 됐다는 건 시대적인 상황, 그 시대적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그 불교 미술이 굉장히 그 아주 그 왕성하던 시대인과 동시에 그 모든 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로 흘러나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불교가 종교가 유교로 바뀌면서 그 장인들이 그 이런 거를 만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 그러는데 장인을 요즘은 쟁이라 그러잖아요.
환쟁이, 무슨 쟁이 한 게, 왜냐하면 장인을 굉장히 천시하고, 그거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숙문천기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숙문천기 사상이라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우뜸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만들고 기술이 있는 사람을 아주 천시하는 그런 사상이 베껴가지고, 조선시대의 모든 거는 고려시대보다 엄청나게 퇴보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만들어지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시대에 필요 불가결한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동반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는 많이 퇴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그 사상이 조선시대 와서 어떤 그 삼강오륜의 그런 형식을 해서 그 미식을 싹트게 하고, 그 다음에 민족적, 풍토적 특색이 강한 이제 그 자구적인 미술 공예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20세기 초에 이제 수많은 엄청난 그 미술품들이 해외로 반출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한 15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암미술관에서 그 고려 국보전을 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국보전 그 책이 이제 있는데, 그때 그 고려 국보전에 가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이제 공예품에, 그러니까 주로 목공이나 민속품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그 고려 국보전 중에 그 나전을 전시한 게 12작품이 전시가 됐는데, 하나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작품이 하나고 나머지 11하나는 독일, 영국, 뭐 스위스 이런 데서 다 빌려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보험료로 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거를 전시하는 그 진열장 안에 라이트까지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조명이 거기다 하지 않으면 안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빌려와가지고 그때 그 호암 시청 앞에 있는 호암미술관에서 그 전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그 우리의 거를 많이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했지만은 가장 그 20세기 초에 해외 반출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갑자기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서양 문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무턱대고 서양 때 좋은 그런 것만 무턱대고 다 받아들여서 그 우리의 거는 미처 정리하고 재정비하고 이렇게 할 새도 없이 서양의 보물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걸로 항상 그냥 우리하고 생활하던 그런 그냥 뭐 고물에 지나지 않다는 그런 개념만에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수없이 해외에서 반출도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거에 대한 그 정립되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아주 그냥 쉬운 예로 한전에서 등 기구를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민속박물관에다가 이제 그거를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한전에서 그냥 줘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한전 같은 데는 정말 등기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전에서 박물관을 하려고 해가지고 민속박물관에다 그거를 하면 그걸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물론 같은 나라의 영역권이니까 뭐 그것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력을 불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는 반드시 전문성 있는 그런 게 필요하리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거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외국에서도 그냥 다 나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고려 그 북보전 할 때 저희들 그때 진품명품에 가서 그거 한번 쭉 이렇게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나전으로 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외국에서 빌려와가지고 그 전시를 하는 걸 보고 참 너무 안타까워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20세기 초는 한국 전통공예가 뭔지도 정리하고 들여다볼 새도 없이 그냥 외국계 초콜릿도 좋고 설탕도 좋고 껌도 좋고 뭐 외국 거는 다 커피도 좋고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거는 그때만 정리를 해도 굉장히 그게 내식이 탄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우리 거는 뭐 항상 곁에 있는 그냥 고물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외국 거를 많이 했던 게 지금도 굉장히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그럴 수만은 없어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그 신세대 취향에 맞는 무슨 다양한 가구도 제작했고 그리고 이제 공예품이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디자인의 영역을 지금 독자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염두에 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갑자기 어디서 그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하는 거를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가 다 각반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반을. 그래서 거기 어디 공공기관에서 소반이 조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 장인들을 찾아가서 보고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그 만드는 그 장인들이 소반장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샘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거는 뭐 돈만 가지면 항상 아무 데서나 이렇게 구입할 줄 알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20개 필요하니까 내가 나주반, 해주반, 뭐 이렇게 통영반 이렇게 종류대로 해가지고 한 4개씩 해서 한 5종류를 해서 이렇게 손님이 올 때 그거를 이렇게 차 대접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장인들 다 집에를 갔더니 샘플도 없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주문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주문해가지고 한 달 후에 만들어주겠다 해서 못 만들어주면 자기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약도 안 하겠고 샘플도 없고 자기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소위 장인이라는 칭호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책임없이 그렇게 하니까 좀 굉장해서 심지어 제가 옛날 소반을 가지고 그 만드는 그 이제 일종의 골동품을 만드는 그런 제작하는 데 가서 그걸 보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감수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정말 옛날 게 이렇게 싸고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저도 뭐 솔직히 뭐 저도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옛날 거 정말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 소반을 그렇게 만들지를 못해요. 항상 제가 소반 같은 거 설명할 때 이게 하면은 소반은 이게 위에 전이 있는데 통나무를 가지고 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다 깎아내려 가지고 위에다 전을 만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소반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어디 가서 제가 이 명칭을 정해서 요거를 만들어 주시고 요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은 모든 할 일을 다 빼놓고 정말 엄청나게 그 성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걸 받는 순간에 너무너무 이게 정말 이게 딱 맥이 빠지는데 정말 그렇게 못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만들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야말로 그래서 내가 선생님은 이거를 가지고 일생을 밥을 먹고 살려면 최소한도 우리나라 옛날 소반을 샘플로 10개 정도는 갖고 계셔서 옛날에 그거 갖고 있었는데 너무 생활이 궁핍해서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소반값을 정산을 해드리면 저를 위해서 그거 부탁했다고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정말로 그 들여다 보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 형편없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편없이 만들었다는 건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힘을 들이고 만들었는데 아까처럼 조형적인 예술적인
그 아름다움을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드느라고 요즘 안 만들어봐서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고맙다고 생각돼서 제가 이제 옛날 소반을 하나 제가 이제 지방으로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씩이라도. 근데 그런 거에 보면 그분이 소반을 만들 때 제가 주문하니까 하나에 한 100만 원인데 이 우리 골동이 소반 50만 원짜리거든요. 훨씬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렇게 현대 거를 만드는 데가 보면 어떤 데 보니까 소반을 옛날 걸 가지고 위에 막 오칠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한 스타일이라고 그 코엑스에서 전시하는 데 가보니까 그거를 한 5개쯤 만들어가지고 진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양 선생님 이거 어때요? 그래서 아니 옛날 거에다가 왜 오칠을 새 오칠을 하고 이걸 해줬더니 그러면 이상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쓰는 데는 괜찮겠지만 옛날 거는 그대로 보존되고 요즘 쓰실 거면 새로 만들어서 쓰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랬는데, 내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 옛날 게 20-30만 원이면 싸다면 그걸 사갖고 칠을 해서 쓰는 게 정말 그것도 방법이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나와서 오늘 강의하는데 고미술에 대한 강좌가 지금도 그 옛날 게 훨씬 잘 만들어진 게 정말 하루에 사람의 인건비 가지고 정말 충당이 안 될 만큼 값이 저렴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목가구나 민소품은 굉장히 싸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거는요, 제가 그걸 해서가 아니라 목가구나 민소품은 우리 민중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증명해주는 그 영원한 우리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도자기도 물론 생활용품으로 쓰다가 나중에 예술적 조형적인 가치가 있어서 대접을 받지만 그 목가구나 민소품은 우리 손에서 항상 어머니 손에서 조상 손에서 썼던 건데, 지금 하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옛날 뭐 저도 뭐 20-30년 전에 10년 전에도 뭐 옷 농 같은 거 사다가 이제 도배를 하든지 깨끗하게 해서 거기 뭐 애기 옷도 놓고 제 옷도 개켜 놓고 그랬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 놓을 때 내가 그 우리의 조상에 쓰던 고미술품을 내가 감상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지, 저거를 뭐 내가 쓰는 가구로 생각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문화재를 파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 오히려 그 이제 고미술 하는 애호가들이 저희들은 이게 많이 보고 많이 하니까 아까처럼 굉장히 그 아주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그 고급 소장가들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장이나 그 농 속에 신문지 같은 걸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 여성분들 여기 있지만 우리가 왜 겨울에 백을 쓰고 여름에 하려고 그러면 백이 일그러질까봐 속에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놓고 그러지 않나? 그분들이 그렇게 그 신문지 같은 걸 속에다 싹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이제 무거운 거를 놓지 말아야 되고, 물론 그 중에서 반다지 같은 거는 네모가 반듯하고 좀 이제 좀 실하니까 좀 써도 되지만 이 옷 농 같은 거나 장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를 놓으면 안 되고, 신문지가 방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으면 좀도 안 쓰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쓰기 위해서 가구의 대용품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전통하고 전승공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전 인간문화재를 책정을 해가지고 무형문화재나 책정을 해가지고 무형문화재가 만드는 작품은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분이니까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은 분이니까 비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통공예라는 거는 옛날에 쓰던 거를
답습해가지고 전승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전통공예, 전승공예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전통이나 전승공예는 앞으로 나아가서 공부할 때 반드시 그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자기의 창의력이나 예술성을 부여해가지고 21세기에 맞는 가구를 만들었을 때 그게 가구의 이게 예술적인 작품이 되는 거지. 내가 전통공예가라고 해서 계속 내가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값을 한다는 것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요즘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승공예가 21세기에 맞춰서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 공예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잡지에 보면 누구 이름 붙어서 누구가 만드는 가구, 뭐 누구가 만드는 작품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기에는 이번에 이제 제가 그 가구를 그 현대 가구를 한번 그 어디 공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작을 해보는데, 이제 작가가 이름 붙인 분이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하나 좀 만들자고 해서 그냥 제가 직접 감수를 안 하고 누구를 시켜서 좀 해보라고 해서 딱 가져왔는데, 제가 솔직히 너무 실망을 한 게, 그분은 나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결이, 우리가 보통 이게 자르면 나이테가 있고 옆으로 자르면 나무가 갖고 있는 특수한 결이 있는데, 나무의 결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반다지를 만들든지 농을 만들면 절대 그 자연을 거스리고는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거스르기 전에 장식은 만들어서 장식에 받기 위한 못을 만들어도 나무에는 절대 나무못이나 대나무 못을 썼지, 이 못을 안 쓴 이유가 옛날 우리 선조들이 못이 없어서 안 쓴 게 아닙니다. 나무는 나무에서 이걸 해주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데, 요즘 작가들이 그 이름 붙여가지고 뭐 그냥 뭐 시중에서 사는 게 할 때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막 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받는데, 보면 그게 나무의 결이 이렇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원목이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거를 몇 개 붙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이 흘러가듯 해야 되는데, 이쪽은 결이 흘러가는데 이거는 뒤집어 놔가지고 결을 또 반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나무를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거다. 나무를 만드는 사람이 이름 붙여서 작가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나무의 성질부터 알아야지, 이렇게 거슬려 가지고 무슨 뭐가 작품이 되겠느냐.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그런 나무를 만드는 작가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우리의 과도기가 아닌가. 요즘 외국에서 나무로 만든 작품들을 가져와서 큰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해가지고 뭐 1,500만원, 2,000만원 상당히 고가를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난 외국 거를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작가의 그 어떤 자질이나 그 이게 퀄리티가 딱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중에, 나는 작가고 값을 많이 받아야 내가 인정받는다. 뭐 그림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금 저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좀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 가지고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애한 시간이 좀 짧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가구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로 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장 가구의 대표적인 게 장농입니다. 장농, 그러니까 뭐 농작, 뭐 장농, 그런데 너무 쉬운 얘기지만 장이라는 건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하나를 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크기에 관계없이 농이라는 건 잘라진 겁니다. 2피스든 3피스든 간에 피스가 여러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가구가 될 때는 농이라고 그러고, 장이라는 건 키가 작든 키가 높든 하나인 거를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뭐 너무 기본적인 거가 될지 모르지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가질 때 내가 이제 장을 하나 사고 싶다, 농을 하나 사고 싶다 할 때 뭐를 가장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냐 그러면 거기에 동자가 있습니다. 동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동자를 둡니다. 이렇게 동자, 이렇게. 요거를 보통 동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연대를 측정할 때 동자가 넓으면 시대가 짧고 동자가 가늘면 시대가 좀 앞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자가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3층 자리라도 동자가 가늘면은 시대가 짧은 시대가 오래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연대 측정법이 하나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아주 후기에 들어와서 이게 모든 게 상업화가 되면서 꾀동자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이 꾀 부릴 때 꾀라 그러죠. 꾀동자. 그러니까 동자가 아닌데 헛동자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하자면 폼으로 동자를 놓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거를 모방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면이 밋밋하니까 동자의 형식을 그냥 박아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판하고 이 판을 이을 때 이 이음의 역할을 동자가 해주면서 이 이으는 역할을 해주면서 동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꾀동자는 이음의 역할도 없이 그냥 폼으로 이 동자를 딱 놓는 거를 우리가 꾀동자라 그럽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꾀동자는 만들기도 쉽고 그냥 폼으로 아름답게.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꾀동자는 왜 넣느냐? 면의 분할법을 위해서 그 동자를 넣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뭐 황금 비율이라는 거를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뭐 1대 1.68 뭐 이게 비례의 질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것처럼 엄격하게 1대 1.68의 황금비를 안 갖고는 있지만 그게 그 어떤 면을 분할시켜서 여기다 동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판이 휘어지는 거를 이게 방지해주고 이게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직선의 어떤 분할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분할법을 쓴 황금 비율을 우리 조선시대의 장인들은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비례가 이루어지면 그 모든 부분의 어떤 통일성이나 획일적으로 그 아름다운 조화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일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시대를 측정하는 건 장식의 재료입니다. 무쇠로 만들었는지 노쇠로 만들었는지 백동으로 만들었는지 요거를 보고 이제 보통 우리가 장과 농의 그 시대적인 구분을 이제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더 일반적인 거는 다 아시다시피 반다지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딸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더라도 뭐 우리 결혼할 때 뭐 장롱도 해가고 뭐 이제 뭐 자개장도 해가고 옛날 그러던 시절에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더라도 반다지 하나는 꼭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먹고 살만하면 농이나 장을 같이 갖고 가고 그게 안 해도 반다지 하나는 갖고 갔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숫자적으로 반다지가 장이나 농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그 반다지는 가장 지방색이 강합니다. 뭐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쫙 이게 지방색이 강하는데 그거를 이제 반다지를 보고 어디를 보냐. 근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거는 나무가 좋으니까 뭐 값 비싸고 좋은 반다지다. 이거는 소나무니까 뭐 별로고 값이 뭐 안 좋다. 근데 반다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무가 아니고 장식입니다. 장식이 나무보다 우리가 뭐 반다지 갖고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뭘 얻겠습니까?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식. 그러면 장식의 재료가 뭐냐? 이게 아니라 장식은 반다지가 만들어진 공간과 장식의 비례감을 가장 우선으로 칩니다. 저도 옛날에 뭐 젊은 날에
뭐 강화 반다지, 무슨 전라도 반다지, 막 이런 반다지가 있어서, 아이 뭐 강화 반다지 괜히 값도 비싸고, 뭐 나는 그런 거보다는 이런 게 좋아. 이런 책 반다지가 훨씬 더 선비들이 쓰던 거고 그랬는데 뭐 그랬나 했는데 역시 좋다는 명품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강화 반다지 좁은 이유를 혹시 누구 아시겠어요? 왜 좋습니까? 보통 다 다른 건 몰라도 강화 반다지가 비싸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가끔 의문점이 생기면 왜 강화 반다지가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쌀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강화 반다지는요 만들기를 엄청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젊었을 때 뭐 강화도에서 반다지가 왔는데 뭐 맨 마지막에 뭐 몇 개가 나오고 지금 강화도에 몇 개가 남아 있는데 뭐 무슨 어디 중국집에 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다 막 이런 루머도 하는 것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그 맨 처음에는 굉장히 그 좀 어리석은 생각으로 강화도 우리가 유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배를 가서 그 유배를 갈 때 강화 반다지를 갖고 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다 저걸 하고 거기다 두어 있는 반다지가 있기 때문에 강화 반다지가 그렇게 해서 유명하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강화라는 지역이 특수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강화 반다지는요, 강화가 바다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무역의 일종의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엔 교통이 불편할 때는 우리가 나주에 보면 나주 반이라든지 이런 나주도 그 교통이 좋은 데는 문물이 왕래가 많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이 이게 원활하게 유통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교통이 좋은 게 제일 좋은 지역인데 강화가 그런 지역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렇다면은 가장 우리가 만들 때 배를 만드는 장인 배가 배를 만들 때는 정말 0.0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장인이 있어서 이제 강화 반다지를 이렇게 만들라고 누가 이제 사대부가에서 누가 아마 시켜서 만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강화 반다지 정도 만들려면 장인이 혼자 솜씨로 절대 못 만듭니다. 그걸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목공예의 귀족공예나 이런 명품들은 절대 장인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요구자 그러니까 사용자와 만드는 사람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선비가 내가 사방탁자를 하나 만들고 싶고 서한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평소에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만들면 내가 이쪽 집안에도 가보고 저쪽 집에도 누구 선비 댁에도 가보니까 그거 좀 근사하더라. 나는 좀 이거보다는 좀 뭘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겠지 하는 그 본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아주 솜씨 좋은 장인을 집에 불러다가 한 6개월이나 먹여 살리면서 너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서로 만들면서 만들어낸 게 결국은 그 명품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 반다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요구자와 그러니까 주문자와 만드는 장인의 합작품인데 만들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좀 더 만들어 봐야지 해서 한시적으로 잠깐 만들어 가지고 들어간 게 강화 반다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동안에 짧게 만들어져서 저도 그동안 뭐 강화 반다지를 봤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100개도 안 될 겁니다. 100개도 숫자적으로 절대 100개를 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강화 반다지를 왜 좋다고 하느냐? 아까도 만들었지만 뭐 결구법 이제 나중에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그런 것도 좋지만 장식 강화 반다지에 들어간 장식은 보시면 이따 슬라이드에 보시면 더도 덜도 안 해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쇠 장식으로 적절하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답답하고 둔탁해 보이지 않고 그 글자를 잘 따가지고 공간 개념을 둬서 저는 가끔 정말 너무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세안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강화 반다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경쾌하고 이게 시원스러운 그런 기분이 이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 강화 반다지는 누가 봐도 뭐 표현하기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겠지만 굉장히 적절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공간과 장식의 비례가 아주 잘 떨어진 반다지가 강화 반다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다지의 중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무가 주종이 아니라 장식이 주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식을 어떻게 얼마만큼 그 크기에 비례에 맞게 넣느냐가 그 반다지의 어떤 그 가치 평가를 하는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나무를 가지고 마감을 할 때 뭐 자개로 하면 나전, 대나무로 하면 죽 제품, 또 솥불로 하면 화각,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 치장하는 방법을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나무가 이제 목각으로 이제 대나무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나무의 기법이 판납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달고 가지고 설대에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림도 여러분들 뭐 하셨으면 뭐 낙화라는 게 있어, 뭐 인두로 지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나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기본입니다. 판납판이라 그래서 그거를 무슨 인두나 어떤 거를 달고 가지고 그 대나무에다 지져서 문양을 만들어내는 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대량으로 작업을 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어떤 정교함은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숫자적으로 좀 이런 기법을 쓴 건 많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화라고 해서 인두로 지져가지고 또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각, 음각, 뭐 양각, 음각은 도자기에서도 다 하셨을 테니까 아실 테고요. 근데 이제 이 대나무를 왜 주종으로 썼냐? 우선 생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재배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됐겠죠. 그리고 나무 자체가 굉장히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도 딱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건습에 대한 수축의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착색 변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고 수명이 오래 가니까 이 대나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조선시대 후기에 대나무로 만든 책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나무를 짜게 가지고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대나무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흠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 조선시대 목공에도 대나무로 된 제품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희소합니다. 필통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뭐 자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건 많은데 가구로 된 것 중에 대나무로 만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희소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각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각 기법은 소뿔의 부리 쪽, 그러니까 부리 쪽의 하얀 부분을 그 종이창처럼 얇게 이렇게 펴가지고 그 뒷면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아주 섬세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백골이라는 내가 쓰고자고 하는 뭐 농을 하면 농에 하얗게 이제 뼈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화각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색이 있고 바탕을 적색으로 만드는 게 있고 하나는 황색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각도 조선시대 후기에 아까처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만들고 난 다음에 사후에 관리도 그래서 조선시대 거의 궁중유물로 한정돼서 쓰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대나무보다 훨씬 더 귀한 게 화각입니다. 예, 화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전기법이라는 게 뭐 다 아시죠? 우리가 자개로 만드는 걸 보통 나전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1900년대 초까지는 요즘의 자개하고 옛날의 자개의 다른 점은 1900년도 초까지는 자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개는 전복 껍질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복 껍질이고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보니까 동네에 그 왕십리 쪽에 제가 살았는데 뭐 전복 껍질 파세요. 자기 그거 파세요 해서 그걸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왕십리 일대에 쫙 자개만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복 껍질을 이제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뭐 10개, 20개 끈으로 묶어가지고 쫙 진열해가지고 그걸 또 아마 자개장들 만드는 사람이 사다가 그거를 이제 썼는데 그 1900년대 초까지는 그 자개를 식초하고 물에 놔가지고 그러니까 전복 껍질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된 거를 일단은 펴야 되니까 그걸 놔가지고 식초하고 물을 적당한 온도에 놔가지고 오래되면 그게 이제 우글우글 하면서 이렇게 펴져가지고 이걸 눌러서 판판한 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원하는 문양을 그려서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뭐 자개의 기법인데 자개도 만드는 기법이 많고 한데 자개에서 중요한 거는 자개의 색깔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만드는 자개가 굉장히 수입이 많이 돼가지고 뭐 자개가 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자개는 뭐 도자기의 고려청자도 그렇지만 원래는 중국과 일본이 그 자개가 있습니다. 청자도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화시켜서 세계적으로 그 우뜸이 되다시피 자개도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개의 색깔인데 공해가 없는 가장 그 유명한 게 통영 앞바다가 그때 그 당시에 공해가 없고 수심이 깊어서 거기서 캐낸 전복 껍질을 우뚱으로 쳤고 거기서 그 앞바다에서 나온 자개로 자개를 만들면 자개에서 나오는 색깔이 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가운데 놨을 때 다르고 옆에 놨을 때 색깔이 너무 어때는 분홍색 어떤 때는 초록색 이렇게 해서 아주 최고로 치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 거나 중국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개가 제가 왜 아름다운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 비교해서 한 거는 중국은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구에다가 전사를 한 것처럼 하나도 이게 좀 터치한 그런 맛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딱 전사해서 그냥 딱 그 나무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맛이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거기는 아주 이게 전사법을 많이 써가지고 해서 그런지 그렇게 하고 일본은 또 일본대로 굉장히 그 자개가 미흡해서 지금은 자개는 크리스티나 소도비에서도 그 훌륭한 자개용품이 나오면 굉장히 그 가격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우리의 그 조선시대의 선조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여백이 미 이런 거를 적절하게 해서 그 아름다운 색깔의 자개를 넣고 거기 만들었던 기물에 다 매료돼 가지고 그 자개용품이 나오면 크리스티나 소도비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특징적인 거는 그 자개 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알아도 되겠고 가장 조선 시대에 유명한 거는 문양을 표현할 때 상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박아서 넣는 그 조선 시대에 그게 이제 끄름질 기법에서 아주 대표적인 건데 실경산수를 목가구에다가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그거를 선으로 수양고들도 그리고 오리도 하고 연못을 그리고 하는 걸 다 실선으로 그려가지고 그 문양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끄름질 기법, 이렇게 선을 탁탁 끊어가면서 만든다 그래서 이게 끄름질 기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타발법이라는 건 자개를 덩어리로 탁 넣어가지고 내가 목단꽃을 만들고 싶다면 이거를 크랙을 내가지고 그 어떤 그 입체감을 살리는 거를 타발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복채법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은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이제 그 거북이 등껍질하고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이면에다가 이제 그 거북이 등껍질을 우리가 보통 대모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빨간색이나 이런 거를 깔아가지고 그 자개하고 같이 붙이면 그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기품 있는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그 이런 그 복채법을 써서 자개하고 이 동선이라 그래서 그
그 금속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선으로 만들고 대모, 자개, 금선을 복합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그 고려시대의 그 나전은 지금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우뜸이고 외국에서도 뭐 독일이나 이런 데도 자기 나라의 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활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개를 이렇게 쪼각쪼각 부숴가지고 이게 넓적한 모래처럼 이렇게 박아놓는 거를 우리가 활패법이라고 하고 그런 거를 모자이크식으로 받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말한다면 나전은 7세기에 당나라에서 성행해가지고 전성기 통일신라 8세기에서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지금은 완벽한 상태로 보존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평탈 나전 그 기법이 이게 쪼가리가 우리 이중섭 선생님이 조선의 목공의 책에 보면 그 평탈 기법으로 나온 그런 그 나무의 쪼가리로 된 그런 자료를 사준화된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려 시대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시대보다 그 우리 고미술이 그냥 미술품이 뭐 불화서부터 도자기서부터 금속서부터 나전서부터 가장 우리나라의 그 전성기든 그런 시대가 고려 시대인데 그때는 그 관용 제작소가 있어가지고 조각장, 나전장, 칠장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주로 왕실 전용의 품질이 좋은 이런 세공품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굉장히 예우하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종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시대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천시하는 그 숙문천기 사상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 뭘 만들고 이러는 사람을 아주 비천하게 해가지고 심지어 그 만들던 장인들이 꼭꼭 숨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거를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가지고 일종의 이 공예는 조선시대에 와서 말도 못하게 이제 추락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그 고려시대의 그 훌륭한 그 미술품들이 완전히 그냥 다 쇠진돼 버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부흥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을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예는 통틀어서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양의 조화를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이제 반다지 같은 경우도 보면 반다지의 나무가 이제 느티나무의 뿌리 같은 건 굉장히 나뭇결이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런 때는 그런 걸로 반다지를 만들면 반다지의 장식은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정말 저는 그 옛날 거를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 조상에 대해서 정말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 그분들이 무슨 황금비를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미술을 했겠습니까? 그림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거를 너무 적절하게 이 음량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아름다우면 나무를 살려야 되니까 장식은 묻힌 듯이 딱 그 가구에 묻혀서 숨은 듯이 자리 잡고 기능만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를 그렇게 음양의 조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림도 요즘 서양화는 탁 보면 우리 눈에 탁 들어와서 이게 탁 아필라는 힘이 있지만 우리의 한국화라든지 이렇게 고화 같은 건 보면 이렇게 금방은 안 들어오지만 보면 이렇게 싹 그 좋은 그 그림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내가 그 속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마음으로 터득하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 가구에도 다 그게 현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그 정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표주박 같은 것도 보면 그 나무에 아주 우스운 뿌리를 이렇게 딱 잘라내 가지고 그거를 표주박을 만든다든지, 나무로 된 등잔을 보면 이게 뿌리로 엉켜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아름다운 거를 살려 가지고 딱 해서 거기다가 등잔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이런 그 지혜가 참 그 우리나라의 그 목가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적재적소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놔야 될 자리, 그거는 이제 반드시 아무리 내가 좋은 게 있어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택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비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조선시대의 가구가 시대적으로 한 200년이 됐다, 크다. 그럼 그 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아, 이거 보통 뭐 대갓집 뭐 99칸 정도 돼야 되겠다. 우리 방이 다 작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목가구로서 큰 거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서에 한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조화미를 택해가지고 비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분의 크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처럼 크기는 그 집안의 생활 수준, 수용 능력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벌써 이게 크다 그런 거는 함부로 볼 게 아니죠.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뭐 2시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고, 이따가는 조금 쉬었다가 슬라이드로 잠깐